거대한 흙더미를 떠받치는 옹벽.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벽을 설계한 이론이 거의 250년 된 이론이라면 어떨까요? 어떤 상황에서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찬재적인 해법인데 다른 상황에서는 구조물 붕괴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면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보내주신 자료가 1776년에 나온 쿨롱의 토합 이론에 대한 건데요. 이 오래된 공학 이론의 놀라운 유용성,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아주 위험한 경고,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사실 공학이라는 게 대부분 그 경계선을 이해하는 데 있거든요. 쿨롱의 이론은 정말 강력한 도구인데 뭐랄까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가 뭔지, 또 어떤 가정 위에서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 가정이 왜 어떤 경우에는 정말 기막힌 장점이 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지 그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1776년이면 와, 미국 독립선언이 있었던 해인데 정말 오래된 이론이군요. 자료를 보니까 이 이론의 핵심은 흙을 하나의 거대한 강체, 리지드 바디로 본다는 건데요. 아니, 흙은 모래알을 하나하나가 모인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로 볼 수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 쿨롱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쿨롱 이전에는 흙이라는 게 너무 복잡했죠. 그런데 쿨롱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벽이 살짝 무너지는 그 순간에 상상해보자. 그때 흙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벽 바로 뒤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흙쇠기, 그게 미끄러져 내리면서 벽을 미는 거 아닐까? 마치 잘라놓은 케이크 한 조각이 스르륵 미끄러지는 것처럼요. 그는 이 거대한 흙쇠기 전체를 그냥 하나의 단단한 블록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이 블록에 작용하는 힘들의 균형을 개선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 수십억 개 흙 알갱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다 보는 대신에 결국 무너진다면 이 덩어리가 문제일 것이다 하고 문제를 확 단순화시킨 거군요. 자료에서 이 접근법을 랭킨 이론이랑 비교하던데 그럼 랭킨은 좀 다르게 접근했다는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거의 한 80년 뒤에 나온 랭킨 이론은 훨씬 더 미시적인 접근을 해요. 흙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상상 속의 정육면체 하나를 생각하고요. 그 정육면체의 위에서 그리고 옆에서 가해지는 압력, 그러니까 응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수학적으로 분석하죠. 오, 훨씬 더 정교하게 들리는데요. 네, 정교하고 이론적이죠. 근데 바로 그 점 때문에 현실의 복잡한 조건들을 반영하기가 좀 까다로워져요. 반면에 쿨롱은 그냥 큰 덩어리를 보니까 현실적인 변수들을 추가하기가 훨씬 쉬웠던 거죠. 그렇군요. 큰 그림을 보느냐, 작은 요소를 보느냐의 차이. 그런데 그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흙쇠기를 하나의 블록으로 취급하려면 몇 가지 좀 대담한 가정을 해야 했을 것 같아요. 현실은 교과서랑 다르니까요. 물론입니다. 모든 위대한 이론은 현실을 단순화하는 다정에서 시작하죠. 첫 번째는 흙이 균질하고 점성이 없는 마른 모래 같다고 보는 거예요. 진흙처럼 끈적끈적한 성질은 일단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이 아주 중요한데 방금 말한 그 흙쇠기가 미끄러지는 파괴면이 완벽한 직선이라고 가정한 겁니다. 아, 직선이요? 네, 실제로는 약간 곡선이지만 1776년에는 뭐 계산기가 있었겠어요? 계산을 가능하게 하려면 직선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잠깐만요. 거기서 두 번째 가정이요. 파괴면이 실제로는 곡선인데 직선이라고 가정했다는 거. 그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벌써부터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랑 네 번째 가정도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 같아요. 벽체 마찰이랑 복잡한 지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요. 랭킨 이론은 매끄러운 수직 벽만 다룬다고 하셨는데 이건 무슨 차이죠? 바로 그 두 가지가 이 250년 된 이론을 아직도 현장에서 쓰이게 만드는 핵심적인 장점입니다. 먼저 벽체 마찰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실제 콘크리트 옹벽 표면은 거칠잖아요. 네, 그렇죠. 맨들맨들하지 않죠. 흙이 미끄러져 내리려고 할 때 이 거친 벽면이 흙을 붙잡아주는 마찰력이 생기거든요. 쿨롱 이론은 이 마찰력을 계산에 포함시켜요. 반면에 기본적인 랭킨 이론은
벽이 뭐 얼음처럼 미끄럽다고 가정하니까 이 마찰력의 도움을 그냥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복잡한 지형도요. 현실에서는 땅이 완벽하게 평평하지도 않고 설계상 벽을 일부러 기울여서 짓기도 하잖아요. 쿨롱 이론은 이런 경사진 땅이나 기울어진 벽도 전부 계산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산비탈에 도로를 내면서 옹벽을 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도 경사져 있고 벽도 수직이 아닐 수 있죠. 쿨롱 이론은 이런 변수들을 공식에 다 넣어서 토합을 계산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유연합니다. 이런 실용성 때문에 현장의 엔지니어들이 쿨롱 이론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야,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더 현실적인 조건을 반영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자료의 비교표를 보니까 쿨롱 이론이 더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하다고 나와요. 아니, 현실을 더 잘 반영하는데 어떻게 돈이 절약된다는 거죠? 보통 더 정밀하면 더 비싸지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비밀이 바로 벽체 마찰에 있습니다. 혹시 무거운 책장을 벽에 기대서 옮기려고 할 때 벽이 책장을 살짝 받쳐줘서 힘이 덜 드는 경험 해보셨나요? 아, 네네. 그런 느낌 있죠. 똑같습니다. 흙세기가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벽을 밀려고 할 때 벽면의 마찰력이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흙sve기를 살짝 받쳐주는 효과를 내는 거죠. 아, 그러니까 흙이 벽을 미는 힘의 일부를 그 마찰력이 상쇄시켜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 받쳐주는 힘만큼 옹벽이 실제로 받는 힘, 즉 토합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찰력을 고려했더니 토합이 한 10% 줄어든다고 계산되면 그 힘을 버티기 위해 필요한 벽의 두께나 철근의 양도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료비 절감, 즉 경제적인 설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와, 반면 마찰을 무시하는 랭킨 이론은 이 도움 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토합을 더 크게 계산하게 되고 더 튼튼하게, 그러니까 더 보수적으로 설계하게 되죠. 물론 안전하겠지만 필요 이상의 비용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와, 더 현실적이고 더 유연하고 심지어 돈까지 아껴준다니 이거 거의 완벽한 이론처럼 들리는데요. 너무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좀 불안해지는데 혹시 여기에 숨겨진 함정은 없나요? 우리가 혹시 안전과 비용을 맞바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이 이론의 빛나는 장점 뒤에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함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주동토합과 수동토합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거든요. 주동과 수동이요? 어떻게 다른가요? 주동토합은요, 옹벽이 흙으로부터 아주 약간 멀어지면서 흙이 마음껏 무너지며 격을 미는 힘입니다. 대부분의 옹벽이 받는 힘이죠. 마치 콘서트장에서 군중이 무대 쪽으로 밀려들 때 앞쪽 펜스가 받는 압력, 그거랑 비슷해요. 반면 수동토합은 정반대입니다. 벽이 오히려 흙 쪽으로 밀고 들어갈 때 흙이 붕괴되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저항하는 힘이죠. 불도저가 흙을 밀어붙일 때 그 흙더미가 버티는 힘, 그걸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알겠습니다. 흙이 미는 힘이 주동, 흙이 버티는 힘이 수동. 그런데 어떻게 하나의 이론이 이 두 가지 힘에 대해 다르게 작동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은 흙이고 같은 벽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쿨롱 이론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아까 우리가 잠시 언급하고 넘어갔던 직선 파괴면 가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놀랍게도 흙이 미는 주동 상태에서는 실제 파괴면이 거의 직선에 가까워요. 그래서 쿨롱의 가정이 비교적 잘 들어맞고 계산 결과도 꽤 정확하죠. 하지만 수동 상태에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에서는 실제 파괴면이 아주 깊은 곡선 형태를 띱니다. 마치 숟가락으로 흙을 푹 파올린 것처럼요. 그런데 쿨롱 이론은 이 파괴면을 여전히 직선이라고 가정을 해버리는 거죠. 자료에 있는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그 차이가 확연하죠. 쿨롱이 가정하는 직선과 실제 곡선 파괴면 사이에는 오차 영역이라고 표시된 거대한 흙덩어리가 존재합니다. 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쿨롱 이론은 실제로는 저항에 별로 기여하지도 않는 그 오차 영역의 흙 무게까지 전부 저항력으로 계산해 버린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비유를 하자면요. 카펫이 깔린 방구석으로 무거운 파일 캐비넷을 밀어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카펫과 벽이 밀려나지 않으려고 저항하겠죠. 그게 수동 저항입니다. 그런데 쿨롱 이론은 이 상황에서 그 푹신한 카펫을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가정해버리는 것과 같아요. 실제보다 저항력을 엄청나게 과대평가하는 거죠.
이 정도 힘은 흙이 충분히 버텨줄 거야 라고 믿고 설계했는데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저항력에 의존한 셈이 되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끔찍한데요? 그 과대평가된 저항력을 믿고 구조물을 지었다가 예상보다 훨씬 약한 힘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게 이 이론의 치명적인 유형성입니다. 그래서 제 대학 교수님 한 분은 이걸 공학 역사상 가장 비싼 직선이라고 부르셨어요. 잘못 적용했을 때 초래할 수 있는 재앙의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대 설계 기준에서는 수동 토합을 계산할 때 쿨롱 이론을 사용하는 걸 극히 주의하라고 명시적으로 경고합니다. 대신 대수나선 방법처럼 곡선 파괴면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더 복잡하고 정교한 방법을 쓰도록 권장하죠. 18세기에는 불가능했지만 지금 컴퓨터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776년에 나온 쿨롱의 토합 이론은 250년이 지난 지금도 흙이 구조물을 미는 힘, 즉 주동 토합을 계산하는 데에는 여전히 강력한 도구군요. 특히 복잡한 지형 조건을 반영하는 유연성에다 비용을 절감해주는 경제성까지 갖췄고요. 하지만 반대로 흙이 저항하는 힘, 즉 수동 토합을 계산할 때는 그 핵심 가정의 한계 때문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한 이론이 되는 거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건 어떤 공학 모델이든 마찬가지예요. 모든 모델은 현실을 단순화한 것이고 그 모델이 어떤 가정 위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어디까지 믿을 수 있고 어디부터는 의심해야 하는지 그 한계를 아는 것이 엔지니어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죠. 경사진 지형의 주동토합 계산에는 쿨롱 이론이 훌륭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구조물의 안전을 흙의 수동 저항력에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다른 도구를 써야 하는 거죠. 유연성, 경제성,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경고. 이 세 단어가 쿨롱 이론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1776년에 계산을 간순화하려고 곡선을 직선으로 가정했던 그 결정 하나가 21세기 최첨단 구조물의 안전과 비용에까지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의 가정이 수세기에 걸쳐서 유용함과 위험성이라는 두 얼굴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당신이 생각해볼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흙을 마찰력을 가진 하나의 예측 가능한 덩어리로만 다뤘습니다. 하지만 실제 흙은 고체 입자, 공기, 그리고 물이 섞인 복잡한 물질이죠. 만약 오늘 비가 많이 와서 그 흙 입자 사이의 빈 공간에 물이 가득 차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이 자체의 압력으로 벽을 밀고 흙 입자 사이의 마찰력을 미끄럽게 만들어버린다면 우리가 오늘 나눴던 이 정교한 힘의 균형은 과연 어떻게 무너질까요? 그것이 바로 엔지니어들이 매일 씨름해야 하는 또 다른 차원의 복잡성입니다.